당신들이 그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오지 마. 제발 우리한테 오지 마. 비명이 고요한 골목을 찢었다. 당신이 돌아올 줄은 몰랐어. 겨울비가 아스팔트를 적시는 오후였다. 교도소 정문 앞 낡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윤혜진이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교도관 한 명이 다가왔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밖에서 조심하세요. 아직도 당신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혜진은 고개만 끄덕였다. 감정의 동요도 특별한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 무표정함이 오히려 교도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시선을 피했다. 혜진은 택시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빗속을 걸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다. 시내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외곽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비는 점점 거세졌지만 그녀는 우산조차 펴지 않았다. 2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다.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다.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2층 창문 뒤로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한 여성이 창문 틈으로 혜진을 훔쳐보다가 급히 몸을 숨겼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 여자 진짜 돌아온 거야? 속삭임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왔다. 설마 그 사람이 맞아? 얼굴이 너무 닮았어. 조용히 해. 들릴라. 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정확히 자신의 집이 있던 방향으로 향했다. 골목 곳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두려움에 가득 찬 시선들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옆집에서 한 여성이 뛰쳐나왔다. 50대로 보이는 그녀는 혜진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여기 오지 마. 제발. 여성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반응이었다. 혜진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이 동네에 왜 돌아왔어?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여성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질 뻔했다. 그녀의 반응은 과도했다. 단순한 사기 전과자를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포였다. 진짜 공포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진실의 여정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혜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 현관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냈다. 1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날 때 가지고 나온 그 열쇠였다. 열쇠가 자물쇠에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렸다. 딸깍?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주변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려 하고 있었다. 혜진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1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먼지만 가득할 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녀는 불을 켰다. 노란 빛이 어둠을 몰아내자 낡은 가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액자가 걸려 있었다. 혜진은 그 앞에 섰다. 액자 속 사진은 한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다. 밝게 웃고 있는 8살 정도의 아이였다. 혜진의 손가락이 액자 유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기다렸어.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평소라면 저녁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지만 오늘 밤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모두가 집 안에 숨어 있었다. 마을 공터에 몇몇 사람들이 은밀히 모였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다. 5명의 남녀가 둥글게 모여 서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10년 전에 본 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여기 있어선 안 돼.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입 다물라고 했잖아. 괜히 입 열었다가 우리도 당해. 벌써 시효도 지났어.
또 다른 여성이 그를 제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모두를 알고 있어. 우리가 그날 한 일도.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남성이 조용히 말했다.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정말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럼 우리는 일단 지켜봐.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5명은 재빨리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혜진의 집에서는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다. 그녀는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10년 전 그대로 남아있는 물건들, 그리고 그녀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공간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침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낡은 가방을 꺼냈다.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 가방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자물쇠가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공식적인 교도소 기록이 아니었다. 10년 전 이 마을에서 실종된 아이들의 사건 파일이었다. 총 7명의 아이들. 나이는 6살부터 12살까지. 모두 한 달 간격으로 사라졌다. 공식 기록에는 가출로 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가출이 아니라는 것을.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도망쳤다고 믿고 싶었겠지.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어. 너희 모두가 무엇을 했는지.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누군가 그녀를 훔쳐보고 있었다. 혜진은 재빠르게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만이 빛났다. 창문 밖 남성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혜진이 서류를 보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저 여자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증거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남성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혜진이 갑자기 창문을 열었다. 남성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의 발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혜진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남성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다. 10년 전 내가 누구였는지 모르는 건 너희들이야. 하지만 나는 너희를 전부 기억한다. 새벽 5시 마을의 첫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혜진은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서류를 정리하고 오래된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다. 작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은 10년 전 그날 밤의 기록이었다. 아이는 어디로 보내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돈만 받으면 돼. 하지만 이건 너무. 입 다물어. 우리 모두 여기 연루되어 있어.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혜진은 녹음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오전 8시 혜진은 집을 나섰다. 그녀는 마을 중심부로 향했다. 작은 슈퍼마켓 앞을 지나갈 때 안에 있던 주인이 그녀를 보고 급히 셔터를 내렸다. 영업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그녀가 다가오자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다. 혜진은 개의치 않고 계속 걸었다. 마을 게시판 앞에 섰다. 거기에는 각종 공지사항과 마을 행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구석에 있는 오래된 전단지에 고정되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10년 전에 붙여진 전단지였다. 색이 바래고 구겨졌지만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그녀가 어젯밤 본 서류 속 아이와 같은 아이였다. 혜진의 손가락이 전단지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겠지. 마을 회관 앞을 지날 때였다. 안에서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창문 틈으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모두 이 마을의 주요 인사들이었다. 이장, 부녀회장, 상인의 대표 등등. 혜진은 걸음을 멈추고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안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해? 이대로 두면 10년이 지났어. 시효도 끝났고 증거도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입 조심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혜진은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오후가 되자 혜진은 마을 외곽의 폐가로 향했다. 10년 전 그 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다. 당시 그녀가 마지막으로 단서를 발견한 곳이었다. 폐가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뒤편 창문은 부서져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가득했고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혜진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내려갔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벽에 긁힌 자국들, 구석에 놓인 낡은 담요들, 그리고 작은 신발 한 켤레. 혜진은 그 신발을 집어들었다. 아이용 운동화였다. 먼지를 털어내자 안쪽에 작은 이름표가 보였다. 최민서. 실종 아동 중 한 명의 이름이었다. 혜진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자신이 10년 동안 믿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확신. 지하실에서 나오는 길에 혜진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폐가 밖 나무 뒤에 누군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모른 척하며 집을 나왔다. 뒤를 쫓던 남성은 혜진이 사라진 후에야 폐가로 들어갔다. 그는 급히 지하실로 내려가 혜진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혜진은 필요한 것을 모두 가져간 후였다. 남성은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큰일 났어. 그 여자가 지하실에 갔다 왔어. 뭔가 가져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 모이자. 긴급 회의가 필요해. 저녁 7시 혜진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폐가에서 가져온 신발과 지하실에서 발견한 몇 가지 물건들을 서류 가방에 넣었다. 모든 것이 증거였다. 10년 전 그녀가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여전히 작동했다. 혜진은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화면에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각 폴더에는 날짜와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었다.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다. 10년 전 마을 뒷골목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큰 가방을 차에 싣는 모습이 보였다. 가방은 움직였다. 안에 뭔가 살아있는 것이 들어있다는 증거였다.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마을 회관 뒷문이었다. 한밤중 누군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얼굴은 확인할 수 있었다. 혜진은 영상을 멈추고 얼굴 부분을 확대했다. 현재 마을 이장이었다. 10년 전에도 같은 직책을 맡고 있던 남성이었다. 여전히 그곳에 있구나. 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밤 9시 마을회관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에는 낮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다. 약 20명 정도가 어두운 회의실에 모여 앉았다. 불을 켜지 않고 촛불만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두 알고 있겠지만 그 여자가 돌아왔다. 10년 만에.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그녀가 10년 전 일을 잊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폐가에 갔다 왔다면서요? 거기서 뭘 찾았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징조는 아니야. 나이 많은 남성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그때 실수한 거야. 그녀를 완전히 제거했어야 했어.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떡해. 일단 지켜봐.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파악한 다음에 움직여야 해. 이장이 회의를 정리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갈 때 한 남성이 뒤에 남았다. 그는 이장에게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다. 형님, 제 생각엔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꼬리를 잡힐 수 있어. 하지만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면
10년이 지났어. 설령 그녀가 뭔가 가지고 있다 해도 시효는 이미 끝났어. 하지만 이장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한편 혜진의 집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다. 받는 사람란에는 여러 주소가 입력되어 있었다. 언론사, 인권단체,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하지만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자정이 지나자 마을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집 앞으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차는 속도를 줄이며 그녀의 집 앞에서 잠시 멈췄다. 하지만 누구도 내리지 않았다. 잠시 후 차는 다시 움직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혜진은 차 번호를 휴대폰에 메모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작됐구나.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마을 게시판에 새로운 전단지를 붙였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들었다. 전단지에는 10년 전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이 모두 인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알고 있다. 전단지 아래에는 익명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정보 제보를 받겠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다. 누가 이런 걸? 분명 그 여자야. 그 여자가 한 거라고. 어떻게 이러다가 정말. 이장이 급히 달려와 전단지를 뜯어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간 후였다.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이장에게 물었다. 이장님, 대체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모두들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이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전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오후 혜진은 마을 카페에 들어갔다. 작은 카페였고 주인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혜진을 보자 당황스러워했지만 주문을 받았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카페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었다. 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다. 커피가 나왔을 때 카페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죄송하지만 혹시 윤혜진 씨 맞으신가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네요, 지은 씨. 카페 주인 지은은 10년 전 이 마을에 살던 젊은 여성이었다. 당시 대학생이었고 혜진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정말 돌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요? 제가 돌아오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혜진 씨 조심하세요. 이 마을 사람들 혜진 씨를 좋아하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들이 왜 저를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10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혜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중에야 소문으로 들었죠. 이 마을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걸. 소문이 아니에요. 사실이었어요. 혜진의 말에 지은은 몸을 떨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가끔 밤에 꿈을 꿔요. 그 아이들의 얼굴이 나타나는 꿈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저를 공범으로 만든 것 같아서. 혜진은 지은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요. 이 마을 사람들이 제게 무슨 짓을 할지.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당신보다 훨씬 더. 혜진은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해요. 언제든. 혜진은 커피값을 놓고 카페를 나섰다. 지은은 그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자 혜진은 다시 폐가로 향했다. 이번에는 준비를 더 철저히 했다. 손전등,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를 챙겼다. 폐가 지하실을 더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제는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벽 뒤편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더 깊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감금실 같았다. 벽에는 낙서들이 가득했다. 아이들의 손글씨였다. 엄마 보고 싶어? 여기서 나가고 싶어? 무서워. 혜진은 모든 것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리고 구석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공책을 펼치자 아이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밥을 주지 않았어. 배가 너무 고파.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새로운 아이가 왔어. 우는 소리가 들려. 나도 처음에 그랬어.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우리를 어디론가 보낸다고. 무섭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나가 말했어. 반드시 누군가 우리를 구하러 올 거라고. 나는 믿어. 혜진의 손이 떨렸다. 분노였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혜진은 폐가를 나왔다. 하지만 밖에는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4명의 남성이 더 있었다. 모두 10년 전 그날 밤 영상에 등장했던 사람들이었다. 윤혜진 씨. 이장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혜진은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요? 그만하시죠. 이제 10년이나 지났어요. 다 끝난 일이에요. 이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끝났다고요? 누가 끝났다고 했죠? 우리가 끝났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시효도 지났고 증거도 없어요. 증거가 없다고요? 혜진은 가방을 들어 보였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당신들이 한 짓, 당신들의 얼굴, 그리고 그 아이들의 흔적까지. 순간 남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야. 그런 게 남아있을 리가. 믿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혜진은 한 발 한 발 그들에게 다가갔다. 10년 전 당신들은 저를 거짓 증거로 감옥에 보냈어요. 제가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조작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들은 몰랐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제가 왜 이 마을에 왔는지. 이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대체 누구요? 혜진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모두가. 혜진은 5 남성과 대치한 채 서 있었다. 긴장감이 흘렀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이장이 먼저 침묵을 깼다.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협상이요? 혜진은 비웃었다. 당신들이 제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돈.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조용히 이 마을을 떠나 주신다면. 한 남성이 급히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단 하나뿐이에요. 뭡니까? 진실.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그들을 데려갔는지.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덧붙였다. 아직도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남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포와 망설임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다. 우리는 몰라요.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그저 중간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중간 역할?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이들을 감금하고 거래하고 어딘가로 보낸 게 중간 역할이었다고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남성이 변명하듯 말했다. 위에서 시킨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위? 혜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누가 위죠? 누가 당신들에게 명령했죠?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혜진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10년 전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다. 서울에서 연락 왔어. 다음 주까지 3명 더 준비하래. 이번엔 어디로 보내는 거야? 모르겠어. 알 필요도 없고.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남성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이 목소리들 다 당신들이죠. 혜진이 녹음기를 끄며 말했다. 10년 전 저는 모든 걸 기록했어요. 모든 대화, 모든 거래, 모든 증거를. 이장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그때 그것들을 녹음하고 있었다고? 네. 저는 준비된 상태로 이 마을에 왔으니까요. 혜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당신들을 조사하러 온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남성 중 하나가 격분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를 신고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혜진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신고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당신들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까지 밝혀내야 해요. 혜진의 말에 남성들은 숨을 죽였다. 당신들은 말단이에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저는 멈추지 않아요.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우리가 협조한다면? 그럼 당신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자백하고 증언하고 진실을 밝히세요. 혜진은 명함을 꺼내 이장에게 건넸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녀는 남성들 사이를 지나쳐 걸어갔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 곳곳에 대형 포스터가 붙기 시작한 것이었다. 포스터에는 10년 전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진실을 알고 계신가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포스터 아래에는 QR코드가 있었다. 코드를 스캔하면 익명 제보 사이트로 연결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누가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전 9시 혜진의 집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다. 윤혜진 씨 계신가요? 혜진은 문을 열고 나왔다. 네, 제가 윤혜진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요? 혜진은 침착하게 물었다. 제가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가요? 경찰관은 포스터를 보여주었다. 이것 당신이 붙인 거 맞죠? 네, 맞아요. 여기 적힌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된 건가요? 물론이죠. 증거도 있어요. 혜진은 가방을 들어 보였다. 10년 전 이 마을에서 아이들이 실종된 사건 기억하시나요?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사건은 모두 가출로 처리되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가출이 아니었어요. 혜진은 경찰관들에게 서류 몇 장을 건넸다. 이것들을 보세요. 당시 수사 기록의 모순점들이에요. 경찰관 한 명이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건 어떻게 구한 겁니까? 제가 직접 조사한 거예요. 10년 전에. 그럼 당신은? 네, 저는 당시 특수수사관이었어요. 이 마을에 잠입 수사를 하던 중이었죠. 경찰관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런데 왜 당신이 감옥에? 누명을 썼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으로 조작해서 감옥에 보냈죠. 혜진의 말에 경찰관들은 할 말을 잃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혜진은 외장 하드를 꺼냈다. 여기에 당시 녹음 파일, 영상 자료, 그리고 증인 진술서까지 모두 있어요. 경찰관은 무전기를 꺼냈다. 본부 이쪽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은 완전히 뒤집혔다. 경찰 수사팀이 대거 투입되었고 마을 주요 인사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혜진은 경찰서에서 정식 진술을 했다. 10년간 감춰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저는 2014년 아동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 마을에 투입되었습니다. 가명으로 들어와 몇 달간 잠복 수사를 진행했죠.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 마을이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의 거점 중 하나라는 것을요. 아이들을 납치해서 어딘가로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증거는요? 모두 여기 있습니다.
혜진은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수사관은 자료를 검토하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혜진이 말했다. 배우가 누구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단지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이에요. 배우를 찾아야겠군요. 네, 그게 제가 돌아온 이유예요.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경찰의 수사 소식이 퍼지면서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이장이 사람들 앞에 섰다. 모두 진정하세요. 우리는 진정하라고요? 한 주민이 소리쳤다. 경찰이 우리 모두를 조사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입 다물고 모른다고 하면 돼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고요? 그 여자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저기 봐요.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 대형 트럭이 들어오고 있었다. 트럭 옆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트럭이 멈추자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10년 전 마을 뒷골목의 모습이었다. 어둠 속에서 남성들이 큰 가방을 차에 싣고 있었다. 가방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안 돼. 저걸 꺼. 이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다. 다음 장면은 마을 회관 뒤편이었다. 사람들이 돈다발을 주고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자신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스크린에 글자가 나타났다. 진실은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마이너스 윤혜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제 모두에게 드러난 것이었다. 혜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이제 시작이야. 새벽 2시 마을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스크린에 공개된 영상의 충격은 모든 이를 깨어있게 만들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장의 집 거실에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공포가 그들의 목을 조였다. 이제 끝장이야. 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입 다물어. 이장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영상만으로는 법적 증거가 되기 어려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얼굴이 다 나왔잖아요. 여성 한 명이 히스테리를 부렸다. 영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없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 돼. 이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했어요. 윤혜진이 제출한 자료들이 그 여자를 막아야 해. 구석에 앉아있던 나이든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인물이었다. 막는다고요? 어떻게요? 방법은 있어. 우리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있어. 남성의 말에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카드 말입니까? 윤혜진이 찾고 있는 것. 그 아이들 말이야.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설마 아직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 겁니까? 알고 있지.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연락처는 있어. 남성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10년 전 아이들을 넘긴 곳. 그들에게 연락하면 안 돼요.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났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위험? 지금 우리 상황이 안 위험한 줄 아나? 이장이 차갑게 말했다. 윤혜진을 막지 못하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가게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 침묵이 흘렀다. 결국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한편 혜진은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익명 제보 사이트가 열려 있었다. 이미 5건의 제보가 들어와 있었다. 첫 번째 제보를 열었다. 저는 1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한밤중에 트럭이 들어오고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모두 모른 척했죠. 두려웠으니까요.
두 번째 제보. 제 친구가 그날 밤 목격했다고 했어요. 마을회관 지하에 아이들이 갇혀 있었다고. 하지만 다음날 그 친구는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연락도 끊기고. 혜진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제보들은 파편적이었지만 조각을 맞추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제보에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 마을회관 지하실에 비밀 공간이 있어요. 입구는 창고 뒤편 벽 뒤에 숨겨져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보관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즉시 메모를 했다. 네 번째 제보. 저는 당시 택배 기사였어요. 이상한 주소로 물건을 배달한 적이 있어요. 서울 외곽의 폐건물이었는데 경비가 삼엄했어요. 아이들 옷가지를 대량으로 배달했었죠. 다섯 번째 제보가 가장 충격적이었다. 제 동생이 그때 실종됐어요. 경찰은 가출이라고 했지만 동생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집을 나가기 전날 밤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배회하는 걸 봤어요. 검은 차를 탄 남자들이었어요. 혜진은 즉시 그 제보자에게 답장을 보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답장은 10분 만에 왔다. 내일 오전 10시 마을 외곽 카페에서 만나요. 조심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혜진은 미소 지었다. 드디어 실종 아동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혜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카페였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구석 자리에 30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윤혜진 씨인가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맞아요. 혜진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제 이름은 최수진이에요. 제 동생 민서가 10년 전에 실종됐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제 제보 감사했어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어요. 10년 동안 저는 비겁했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혜진은 부드럽게 말했다. 동생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밝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다. 민서는 그때 10살이었어요. 착하고 순한 아이였죠. 절대 가출 같은 건 할 아이가 아니었어요. 실종되기 전에 특이한 일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실종되기 일주일 전부터 민서가 불안해했어요. 누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했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저는 그냥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종되기 전날 밤 저도 그들을 봤어요. 우리 집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차 안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죠. 혜진은 메모를 했다. 차 번호는 기억하세요? 아니요, 너무 어두워서. 하지만 차종은 기억해요. 검은색 그랜저였어요. 그 후에는요? 다음날 아침 민서가 사라졌어요. 학교 가는 길에 사라진 거예요. CCTV를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카메라가 고장났다고 했어요. 고장이요? 네. 경찰은 우연이라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 후로 10년 동안 저는 미친 듯이 민서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은 수사를 중단했고 모두 민서를 잊어갔어요. 혜진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민서를 찾을 거예요. 약속해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 살아 있을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수진은 10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혜진에게 건넸다. 신문 기사, 경찰 조서, 그리고 그녀가 직접 조사한 내용들이었다. 카페를 나설 때 수진이 혜진을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당신도 다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혜진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카페를 나서는 순간 혜진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주차장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혜진은 천천히 그 차에 다가갔다. 차창이 내려가며 한 남성의 얼굴이 드러났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윤혜진 씨죠?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요? 경고하러 왔어요.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경고죠? 혜진은 냉정하게 물었다.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남성은 봉투 하나를 창밖으로 내밀었다. 이걸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안에 충분한 돈이 들어 있어요. 혜진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뭘 원하는 겁니까? 진실이요. 그리고 정의. 남성은 비웃었다. 진실? 정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은 건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누구죠? 마을 사람들 뒤에 있는 그 사람인가요?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차창을 올리며 시동을 걸었다. 마지막 경고예요. 더 이상 진행하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차는 빠르게 사라졌다. 혜진은 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었다. 오후에 혜진은 경찰서를 찾았다.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 박준혁을 만났다. 제보 내용들을 검토했습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들이네요. 특히 마을회관 지하의 비밀 공간에 대한 제보가 흥미롭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입니다. 영장을 준비 중이에요.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윤혜진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왜 10년 전에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밝히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먼저 제거했죠. 사기죄로 감옥에 보낸 거 말입니까? 네, 조작된 증거였어요. 제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하지만 왜 항소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 없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가 입을 열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협박했죠. 박 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린 겁니까? 네,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방심하기를, 증거를 숨기는데 실패하기를 기다렸죠. 이제는 준비가 된 겁니까? 네, 이제는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박 형사는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내일 마을회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퍼지면서 관련자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장의 집에서 또 다시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내일 경찰이 회관을 수색한대요. 한 여성이 공포에 질려 말했다. 지하실을 청소해야 해요. 흔적을 지워야 해요. 이미 늦었어. 움직이면 오히려 의심받아. 이장이 제지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차분하게 대응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돼. 하지만 그때 나이 든 남성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연락했어. 그쪽에서 내일 사람을 보낸대. 누구를 보낸다고요? 윤혜진을 처리할 사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더 위험해. 그 여자를 막지 못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이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한편 혜진은 집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의 백업을 만들고 여러 곳에 분산 저장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이메일 초안이 열려 있었다. 여러 언론사와 인권단체 앞으로 보낼 메일이었다. 내용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와 내일 있을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였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지. 혜진은 중얼거리며 예약 발송을 설정했다. 만약 내일 밤까지 자신이 취소하지 않으면 메일은 자동으로 발송될 것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빛이 깜박였다. 사람들이 깨어 있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혜진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녀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마을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그중 몇몇은 얼마 후 사라졌다. 기다려. 곧 끝날 거야. 혜진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누군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는 도망칠 준비를 했고, 누군가는 최후의 수단을 준비했다. 내일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었다. 새벽 5시 혜진은 잠에서 깼다. 정확히는 잠을 자지 않았다. 밤새 창가에 앉아 마을을 지켜보았다. 새벽 3시경 마을회관 방향으로 차 2대가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추가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창가에서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오전 9시 경찰 수사팀이 도착했다. 총 15명의 인원이었다. 박준혁 형사가 혜진에게 다가왔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혜진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마을회관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영장입니다. 박 형사가 영장을 제시했다. 이건 불법 수색입니다. 이장이 항의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팀은 회관 안으로 들어갔다. 혜진도 함께 들어갔다. 10년 만에 다시 밟는 이 공간이었다. 지하실 입구는 어디입니까? 박 형사가 물었다. 지하실이요? 그런 거 없는데요. 이장이 시치미를 뗐다. 혜진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안내하죠. 그녀는 회관 뒤편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에요. 혜진은 벽 한쪽을 가리켰다. 이 벽 뒤에 숨겨진 문이 있어요. 수사관들이 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벽 뒤에서 금속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습니다. 한 수사관이 숨겨진 레버를 발견했다. 레버를 당기자 벽의 일부가 옆으로 밀려났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드러났다.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손전등을 켜고 지하로 내려갔다. 혜진도 그들을 따라갔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다. 약 20계단을 내려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넓었다. 약 50평 정도 되어 보였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벽도 바닥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청소한 지 얼마 안 됐네요. 한 수사관이 말했다. 바닥에 표백제 냄새가 나요. 증거인멸이군요. 박 형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하실 구석구석을 살폈다. 벽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손으로 만져보았다. 여기요. 혜진이 벽 한쪽을 가리켰다. 이 부분 최근에 페인트칠을 다시 한 것 같아요. 수사관들이 가까이 다가와 확인했다. 확실히 다른 부분과 색이 미묘하게 달랐다. 페인트를 벗겨보죠. 수사관이 도구를 꺼내 조심스럽게 페인트를 긁어냈다. 얇은 페인트층 아래로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낙서였다. 아이의 손글씨로 적힌 글자들이었다. 도와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수사관들은 숨을 죽였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다. 사진 찍으세요. 모든 걸 기록해야 해요. 박 형사가 지시했다. 수사는 계속되었다. 지하실 구석에서 배수구를 발견했다. 배수구 커버를 열자 안에서 작은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아이용 머리핀, 작은 단추, 그리고 찢어진 천조각. 모두 아이들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었다. 이것들을 증거물로 수거하세요. 하나하나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이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지하실이 이렇게 사용될 줄은. 그럼 왜 숨겼습니까? 왜 벽 뒤에 감춰뒀습니까? 박 형사의 추궁에 이장은 말문이 막혔다. 지하실 수색이 끝나갈 무렵 한 수사관이 천장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작은 CCTV 카메라였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아직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기록 장치를 찾아보세요. 어딘가에 녹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수사관들이 지하실을 샅샅이 뒤졌다. 벽 뒤편 작은 공간에서 낡은 DVR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장치를 회수하여 즉시 분석에 들어갔다.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1시간 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결과를 보고했다. 데이터가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삭제됐지만 복구 가능해 보입니다. 박 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습니다. 본청으로 가져가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세요. 수색은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회관의 다른 공간들도 조사했다. 사무실에서는 오래된 장부들이 발견되었다. 10년 전의 회계 기록이었다. 혜진이 장부를 살펴보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기 이 항목들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특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큰 금액이 지출된 기록이 있었다. 금액이 너무 커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박 형사가 장부를 넘기며 확인했다. 10년 전 아이들이 실종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횡령이거나 뒷돈이었을 거예요. 혜진의 추론이었다. 수색이 마무리될 무렵 박 형사가 이장을 불렀다. 이장님, 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체포하는 겁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참고인 조사입니다. 하지만 이장의 얼굴은 이미 체포된 사람처럼 절망적이었다. 오후 5시 경찰서 조사실. 이장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박 형사와 혜진이 앉았다. 이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장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전화로만 연락이 왔어요. 전화번호는요? 공중전화였어요. 매번 다른 곳에서 걸려왔어요. 박 형사는 메모를 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일정한 나이, 일정한 조건에 맞는 아이들을요. 조건이요? 가족이 많지 않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적은 아이들, 사라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아이들이요. 혜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래서요? 그런 아이들을 골라서 어떻게 했죠? 지하실에 일시적으로 보관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차가 와서 데려갔어요. 어디로요?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차에 태우고 나면 끝이었어요. 대가는요? 돈을 받았죠? 이장은 고개를 숙였다. 네, 한 명당 500만 원씩 받았어요. 총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요. 박 형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3,500만 원이군요. 아이 7명의 인생을 3,500만 원에 판 겁니까? 이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른 공범은요? 혼자 한 일은 아니겠죠?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몰랐어요. 알고 있던 사람들 이름을 대세요.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총 12명의 이름이 적혔다. 혜진은 그 명단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이름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이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른 관련자들도 소환되었다. 밤 10시 혜진은 잠시 밖으로 나와 공기를 마셨다. 긴 하루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큰 진전이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혜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배우 말이에요. 이장 진술대로라면 전화로만 연락한 사람이군요. 네,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DVR 복구 작업이 끝나면 단서가 나올 겁니다. 차 번호라도 나오면. 그럼 추적할 수 있겠네요. 혜진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반드시 끝까지 찾아낼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리고 배우를. 그날 밤 마을은 혼란에 빠졌다. 이장과 여러 관련자들이 경찰에 소환되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집 안에 틀어박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냉정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도착했습니다. 목표물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깔끔하게 처리해. 흔적을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남성은 전화를 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윤혜진. 밤 11시 혜진은 경찰서를 나섰다. 택시를 타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창밖을 응시했다. 어두운 거리, 가로등 불빛, 그리고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같은 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기사님, 저 뒤에 차 보이세요? 혜진이 조용히 물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를 확인했다. 아, 검은 차 말입니까? 계속 따라오네요. 다음 골목에서 좌회전해 주세요. 네? 급하게요. 택시 기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지시대로 갑자기 좌회전했다. 뒤따르던 검은 차도 따라서 꺾었다. 확실하네요.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저 지금 미행당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혜진은 현재 위치를 알려주었다. 지금 즉시 순찰차를 보내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알겠습니다. 혜진은 택시기사에게 말했다. 경찰서로 다시 가주세요. 빠르게요. 무슨 일입니까?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뒤따르는 차도 속도를 올렸다.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저 차가 계속 따라와요. 택시 기사도 이제 겁을 먹었다. 사람 많은 곳으로 가요. 편의점이나 주유소로. 혜진이 지시했다. 앞에 24시간 편의점이 보였다. 택시가 급정거하며 멈춰섰다. 혜진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다. 검은 차도 멈춰섰다. 하지만 남성은 내리지 않았다. 편의점 안에는 손님 몇 명과 직원이 있었다. 너무 많은 목격자였다. 혜진은 편의점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검은 차는 잠시 머물러 있다가 천천히 떠났다. 10분 후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다. 혜진은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돌아갔다. 박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차 번호는 확인하셨습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박 형사는 즉시 번호를 조회했다. 얼마 후 결과가 나왔다. 렌터카네요. 어제 서울에서 대여됐습니다. 대여자는요?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주소도 허위로 등록되어 있어요. 전문가군요. 혜진은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당분간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 가옥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숨으면 그들은 더 대담해질 거예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미끼가 되어야 해요. 혜진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들을 끌어내야 해요. 배우까지. 박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무모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죠. 최소한 경호는 붙이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요. 혜진이 조건을 달았다. 그들이 제가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돼요. 결국 박 형사는 동의했다. 비밀 경호 요원 2명이 배치되었다. 새벽 2시 혜진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 주변에는 경호 요원들이 숨어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혜진은 모든 문을 잠갔다. 창문도 확인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다. 오늘 밤이 고비겠군. 그녀는 중얼거리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창밖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3시, 4시, 5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 5시 반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뒷문 쪽에서 나는 작은 금소금이었다. 혜진은 즉시 긴장했다.
휴대폰을 꺼내 경호 요원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뒷문. 누군가 있음. 답장은 즉시 왔다. 확인 중. 움직이지 마세요. 혜진은 소파에서 일어나 벽 뒤로 몸을 숨겼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손에 쥐었다. 뒷문 잠금 장치를 건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누군가 문을 따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경호 요원들이 움직인 것이었다. 누구냐? 움직이지 마. 외침과 함께 격투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비명, 그리고 침묵. 혜진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을 보니 경호 요원 한 명이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을 제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반대편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침입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 혜진은 재빨리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여는 중이었다. 어떻게 열쇠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문이 열렸다.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들어섰다. 혜진은 주저없이 스프레이를 뿌렸다. 남성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다. 혜진은 그 틈을 타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와주세요. 그녀의 외침에 경호 요원들이 달려왔다. 뒷문 침입자를 제압한 요원과 순찰 중이던 다른 요원이 현관으로 왔다. 침입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경호 요원에게 붙잡혔다. 격렬한 격투 끝에 남성은 제압되었다. 괜찮으십니까? 경호 요원이 혜진에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다. 2명의 침입자가 체포되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침입 도구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박 형사가 급히 현장에 도착했다.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없어요. 경호 요원들 덕분에. 이 자들을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침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둘 다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이었다. 폭행, 협박 등의 전력이 있었다. 누가 시켰는지 말해. 박 형사가 신문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다.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혜진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돈을 받고 온 거죠?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나요? 침입자 중 한 명이 살짝 반응했다. 혜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많이 받았나 봐요. 목숨 걸 만큼? 당신들이 실패한 걸 알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의 말에 침입자의 얼굴이 굳었다. 오히려 당신들을 제거하려 들지도 몰라요. 입을 막기 위해서. 침입자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혜진의 말이 맞았다. 실패한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제거였다. 협조하면 보호해드릴 수 있어요. 박 형사가 제안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넣어드리죠. 안전을 보장합니다. 침입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 끝에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익명의 중개인한테 연락받았어요. 사진 한 장과 주소, 그리고 성금 500만 원을 받았죠. 중개인은 누구죠? 몰라요. 전화로만 연락했어요. 전화번호는요? 공중전화였어요. 매번 다른 곳에서. 또다시 공중전화. 이장의 진술과 같은 패턴이었다. 일을 마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나머지 5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사진이요? 내 증거 사진이요. 혜진은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자신을 죽이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낼 계획이었던 것이다. 중개인과 연락한 전화기는 어디 있죠? 여기요. 침입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박 형사는 즉시 그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분석하면 단서가 나올 수도 있었다. 혜진은 경찰서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한숨도 자지 못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커피 드시겠어요? 박 형사가 종이컵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제라도 안전 가옥으로. 아니요. 혜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그들이 조급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조급해진다고요? 네. 저를 제거하려 한 건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혜진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DVR 복구는 어떻게 됐나요?
아, 그거 오늘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온대요. 빨리 확인해 봐야겠어요. 오전 10시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연락이 왔다. 데이터 복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혜진과 박 형사는 즉시 분석실로 향했다. 모니터에는 복구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에는 지하실 내부가 보였다. 날짜는 10년 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7명의 아이들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문이 열리고 몇 명의 남성들이 들어왔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던져주고 나갔다. 다음 영상은 며칠 후였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아이들을 하나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차 번호 확인할 수 있나요? 박 형사가 물었다. 잠시만요. 분석관이 영상을 되돌려 외부 CCTV 영상을 재생했다. 검은 승합차가 보였다.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혔다. 저 번호 조회해 보세요. 즉시 조회에 들어갔다. 결과가 나왔다. 폐차된 차량이네요. 10년 전에 폐차 처리됐습니다. 가짜 번호판이었군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영상을 계속 분석했다. 차량의 특징, 운전자의 모습 등을 하나씩 기록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나왔다. 차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한 남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다. 이 사람 안면 인식으로 검색해 보세요. 분석관이 얼굴을 캡처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다. 일치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강민수, 47세. 전과 다수.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등. 현재 위치는요? 서울 모처에 거주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지휘를 내렸다. 체포 영장을 준비하세요. 오늘 안에 검거합니다. 오후 3시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앞. 경찰 특공대와 수사팀이 건물을 포위했다. 강민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302호였다. 박 형사가 무전으로 지시했다. 돌입 준비. 321 돌입. 특공대원들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물건은요? 대부분 치워진 것 같습니다. 급히 도망친 흔적이 보입니다. 박 형사는 혀를 찼다. 누가 귀띔한 모양이군. 혜진도 함께 현장에 있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정말로 대부분의 물건이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치우지는 못한 것 같았다. 여기요. 혜진이 침실 구석을 가리켰다. 침대 밑에 뭔가 있어요. 수사관이 침대를 들어 올렸다. 바닥에 작은 수첩 한 권이 떨어져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름 없이 번호만 있었다. 이것들 전부 추적해 보세요. 박 형사가 지시했다. 수첩 외에도 몇 가지 단서가 발견되었다. 영수증, 명함,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에는 여러 남성들이 함께 찍혀 있었다. 강민수도 보였고 다른 낯선 얼굴들도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품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었다. 이 사람 누구죠? 혜진이 물었다. 확대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사진을 증거물로 압수하여 분석에 들어갔다. 저녁 8시 경찰서 회의실. 수사팀 전체가 모였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브리핑하는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렇습니다. 박 형사가 화이트보드에 정리하며 설명했다. 10년 전 이 마을에서 총 7명의 아동이 실종됐습니다. 마을 이장과 주민 일부가 공모하여 아이들을 감금했고 강민수를 포함한 조직원들이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목적은요? 한 수사관이 물었다. 인신매매로 추정됩니다. 아이들을 어딘가로 팔아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는 누구입니까?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강민수 집에서 발견한 그 사진이었다. 이 인물이 핵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속 정장 입은 남성이 확대되었다. 안면 인식 결과 이 사람은 박재현입니다.
60세, 현재 대형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회의실에 충격이 퍼졌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요? 네. 겉으로는 고아원, 보육원 등을 운영하는 자선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혜진은 뭔가 깨달은 듯 말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그 시설로 보낸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법적인 입양을 가장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입양이나 다른 목적이었을 겁니다. 박 형사의 말에 모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박재현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워낙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한 수사관이 우려를 표했다. 증거가 충분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증거로는 부족합니까? 사진 한 장으로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면 끝입니다. 혜진이 나섰다. 강민수를 찾아야 해요. 그가 증언하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강민수가 도망쳤으니 CCTV, 통신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모두 추적하세요. 박 형사가 지시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수사는 밤새 계속되었다. 강민수의 동선을 추적하고 수첩에 있던 전화번호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나왔다. 수첩의 번호 중 하나가 박재현 재단의 사무실 번호와 일치했다. 연결고리가 확인됐습니다. 수사관이 보고했다. 좋아요. 계속 파고드세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다. 강민수의 카드가 부산에서 사용됐다는 것이었다. 부산 경찰에 협조 요청하세요. 즉시 체포해야 합니다. 부산 경찰이 움직였다. 카드가 사용된 장소는 해운대의 한 모텔이었다. 오후 2시 부산 경찰이 모텔을 급습했다. 207호에서 강민수가 체포되었다. 윤혜진 씨 좋은 소식입니다. 강민수를 잡았습니다. 박 형사가 전화로 알려주었다. 정말요? 언제 이송되나요? 내일 오전 서울로 이송됩니다. 그때 조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다음 날 강민수가 서울경찰서로 이송됐다. 수갑을 찬 채 조사실로 들어온 그는 지쳐 보였다. 강민수 씨, 박 형사가 차갑게 불렀다. 당신은 10년 전 아동 실종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진술하시죠. 강민수는 침묵했다. 입을 열지 않으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박 형사의 경고에도 강민수는 말이 없었다. 혜진이 앞으로 나섰다. 박재현이 당신을 버릴 거예요. 강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미 당신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모텔에서 잡히기 전 누군가 당신을 찾아다녔죠? 강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박재현은 당신을 증거인멸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혜진의 말에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협조하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강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10년 전 저는 박재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확보하라고요. 어디에 쓸 목적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입양이라고 했어요. 외국으로 입양 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는 입양이 맞았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강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머지는 뭡니까? 박 형사가 다그쳤다. 다른 용도였어요.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박재현이 직접 관리했으니까.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박재현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하나로 갔을 거예요. 어디죠? 경기도 외곽에 있는 보육원이에요. 하늘빛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혜진과 박 형사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곳에 아직 아이들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10년이나 지났으니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박재현과의 연결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있어요. 강민수의 말에 모두가 집중했다. 어디 있습니까? 제 집 안이 옛날 집에 숨겨뒀어요. 인천에 있는 제 부모님 집이에요. 주소를 대세요. 즉시 인천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몇 시간 후 강민수 부모님 집에서 오래된 USB가 발견됐다. USB를 분석한 결과
10년 전 박재현과 강민수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 아이들 준비됐나? 네, 7명 확보했습니다. 좋아. 다음 주까지 시설로 보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왜? 이번 아이들은 좀 어린데 괜찮을까요? 상관없어. 어릴수록 좋아. 수능도가 높으니까. 녹음은 더 이어졌다. 돈 거래에 대한 대화, 아이들의 처리 방법, 그리고 증거 인멸 방법까지. 결정적 증거였다. 이제 박재현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박 형사가 선언했다.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다. 하늘빛 보육원 먼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죠? 혹시 아이들이 아직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진행하죠. 보육원 수색과 박재현 체포를. 다음 날 새벽 두 팀으로 나뉘어 작전이 진행되었다. 한 팀은 박재현의 자택으로, 다른 팀은 하늘빛 보육원으로 향했다. 혜진은 보육원 팀에 합류했다. 경기도 외곽, 산속 깊은 곳에 하늘빛 보육원이 있었다. 외진 곳이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가 맞나요? 한 수사관이 의아해했다. 너무 외진 것 같은데. 오히려 수상하죠. 혜진이 말했다. 숨기기 좋은 위치예요. 보육원 정문에 도착했다. 높은 담장과 철문이 인상적이었다. 마치 감옥 같았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여러 번 호출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강제 진입합니다. 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마당, 낡은 건물, 그리고 이상한 정적.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폭도가 이어졌다. 양쪽으로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수색 시작. 수사관들이 방마다 문을 열고 확인했다. 대부분 비어 있었다. 하지만 2층 끝방에서 여기요. 사람이 있어요. 혜진은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다. 방 안에는 10명 정도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괜찮아요. 우리는 경찰이에요.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움츠러들기만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오래 여기 있었나요? 한 청소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요?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12번이에요. 12번? 네. 여기서는 번호로 불려요. 이름은 없어요. 혜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이제 괜찮아요. 다들 안전해요. 우리가 집으로 데려다 줄게요. 아이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너무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자유는 낯선 개념이었다. 보육원 지하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이 발견되었다. 문서들이 가득한 비밀 사무실이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의 불법 입양 기록, 아동 거래 장부,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다. 혜진은 파일을 뒤적이다가 한 서류를 발견했다. 10년 전 실종된 7 아이들의 명단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각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적혀 있었다. 최민서 마이너스 해외 입양 미국, 김준호 마이너스 국내 입양 부산, 이서연 마이너스 시설 수용. 혜진의 손이 떨렸다. 일부는 입양됐고 일부는 여전히 시설에 있었다. 형사님, 이거 봐요. 혜진이 박 형사를 불렀다. 이 아이들을 찾을 수 있어요. 기록이 다 있어요. 박 형사도 서류를 확인하며 감탄했다. 증거가 완벽하네요. 이제 정말 끝장을 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박재현의 고급 주택 앞. 체포팀이 영장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박재현 씨, 경찰입니다. 체포 영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제 진입합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찰은 텅 빈 집을 발견했다. 박재현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 전국의 수배령, 공항, 항만 모두 봉쇄하세요. 긴급 지시가 떨어졌다. 하지만 박재현은 이미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다.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3일 후 박재현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가짜 여권으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순간이었다. 박재현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변호사를 불러주시오. 이미 연락했습니다. 서로 가시죠. 박재현은 경찰서로 이송됐다. 조사실에 앉은 그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이것은 불법 체포요. 증거가 산더미입니다. 박 형사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하늘빛 보육원에서 발견된 모든 기록, 강민수의 녹음, 그리고 증언들. 부인하시겠습니까? 박재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들은 조작된 증거일 수 있어. DNA도 조작할 수 있습니까? 혜진이 끼어들었다. 보육원에서 구출한 아이들의 DNA를 10년 전 실종 아동들의 가족과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어요. 박재현은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은 수십 년간 아이들을 납치하고 불법으로 거래했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세어보셨나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그저 사업을 했을 뿐이요. 수요와 공급을. 사업이라고요? 혜진은 비웃었다. 아이들의 인생을 거래하는 게 사업입니까? 박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조사는 며칠간 계속되었다. 박재현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30년간 이어온 불법 아동 거래 조직,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 아동들, 그리고 그를 도운 공범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30년간 이어진 아동 인신매매 조직 적발, 사회복지 가면 쓴 악마, 수백 명 아동 피해, 전국 충격. 여론은 들끓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피해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혜진은 조용히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다. 두려움이 아닌 죄책감과 부끄러움이었다. 이장을 비롯한 공범들은 이미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혜진은 마을 게시판 앞에 섰다. 10년 전 실종 아동 전단지는 이제 없었다. 대신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다. 피해 가족 지원센터 개소 안내. 최소한의 보상과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지은이 반갑게 맞이했다. 혜진 씨, 오랜만이에요. 지은 씨, 커피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둘은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1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그 긴 시간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을 찾았으니까요. 그 아이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가족과 재결합하는 과정이에요. 일부는 이미 만났고 일부는 아직 찾는 중이에요. 다들 무사하면 좋겠어요. 그러길 바라죠. 며칠 후 혜진은 한 가족을 만났다. 최수진과 그녀의 부모님이었다. 혜진 씨, 수진이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다. 민서를 찾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과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말요? 어디서요? 미국이에요. 입양되어 그곳에서 살고 있었대요. DNA 검사로 확인됐어요. 건강한가요? 네, 건강하대요.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대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다음 달에 만나러 가요. 10년 만에 드디어. 혜진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이 순간은 수진의 것이었다. 축하해요. 정말. 모두 혜진 씨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10년간의 여정이 마침내 종착점에 도달했다. 노트북을 열자 메일이 와 있었다. 경찰청에서 보낸 공식 감사장이었다. 귀하의 헌신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메일을 닫고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10년 전 마을 아이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다. 이제 다들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사진에 입 맞추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마을에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다.
오랜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한 달 후 법정. 박재영과 공범들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피해 가족들과 언론이 가득했다. 피고인 박재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피고인은 30년간 수백 명의 아동을 불법으로 거래하며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 사회복지라는 가면 뒤에 숨어 저지른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박재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 공범들에게도 각각 7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강민수는 협조한 대가로 형량이 감경되었지만 그래도 징역 10년을 받았다. 법정을 나서며 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끝났네요. 옆에 있던 박 형사가 말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형사님도 수고하셨어요.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박 형사의 질문에 혜진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다시 수사관으로 돌아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혜진은 애매하게 웃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혜진은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10년 전처럼 조용히 짐을 챙기며 집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이제는 평화로워 보이는 골목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게시판 앞에 섰다. 새로운 공지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윤혜진 씨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마이너스 마을 주민 일동. 혜진은 미소 지었다. 작은 위로였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지은이었다. 가시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서울로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지은은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 가시는 길에 드세요. 샌드위치예요. 고마워요. 혜진 씨,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괜찮아요. 잘 지내세요. 버스가 도착했다. 혜진은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며 마을이 점점 멀어졌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안녕. 6개월 후. 혜진은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아동인권단체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경험과 전문성은 많은 아이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었다. 어느 날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최민서였다. 편지를 열어보니 아이의 손글씨가 담겨 있었다. 혜진 언니, 저는 민서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이제 저는 엄마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양부모님도 이해해 주셨고 두 가족 모두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는 제 영웅이에요. 언젠가 꼭 만나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서 올림. 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혜진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혜진은 그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었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여기까지 윤혜진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